검찰 안팎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장동 비리 사건 항소 포기 사태가 불거진 지 닷새, 또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진 사퇴로 대행을 맡은 지 4개월 만입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지 닷새 만입니다. 노 대행은 오후에 대검찰청 간부들을 불러 사의를 밝혔고 대검은 곧바로 이를 언론에 알렸습니다. 노 대행은 YTN과의 통화에서 떠나는 마당이라고 말을 아끼면서 책임지는 자세로 거취를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항소기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공판팀과 대검찰청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법무부에 전달했지만 법무부에서 다른 의견을 냈고 대검은 최종적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대검과 의견이 달랐지만 관철하지 못했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에게 대장동 사건 관련 3차례 보고를 받고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답변을 들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에선 법무부 입김에 항소 포기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거취 압박이 거세게 일었습니다. 노 대행은 하루 연가를 내고 거취를 고심해 왔습니다. 용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재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일건 언제 들으셨어요? 노 대행은 지난 7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 간부 인사로 대검 차장에 보임됐습니다. 심우정 전 총장이 인사 패싱 여파로 사퇴한 뒤 넉 달 넘게 대행을 맡아왔습니다. 노 대행 사의가 받아들여지면 검찰 조직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되는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초유의 리더십 공백 사태로 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1심 항소 포기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기로 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사의를 수용할 방침입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공지를 통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노 대행의 면직안이 제청되면 이를 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노 대행의 사표를 받는 대로 면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항소를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외압설과 개입설을 모두 일축한 건데 논란이 정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홍성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결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질문이 쏟아지면서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뿐 항소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설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하나로 장관이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만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7,400억 원으로 산정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인사권자가 신중검토 뜻을 밝힌 자체가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대도 적지 않아 외압 논란에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홍성입니다. 이번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는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학명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고 국민의힘은 대규모 규탄 대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자로 규정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집단 행동은 명백한 학명이자 국기문란이라며 엄단을 예고했습니다.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입니다.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 과정에서 불법, 위법이 드러난 검사들에 대해 사법 처리하겠습니다. 검사징계법 폐지 논의에도 착수했습니다. 지금은 국회 탄핵 소추를 거쳐야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일반 공무원처럼 간소화하도록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정치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할 것입니다. 학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의 징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를 파헤쳐 공소를 취소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대장동 검찰수사팀의 감찰도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항소포기 외압 실체 특검하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대규모 규탄 대회를 열었습니다. 검찰의 항소 취소로 7천억 대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 배로 들어갔다며 법무장관과 검찰총장의 사퇴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조폭이나 다름없는 항소포기 외압입니다, 여러분. 국민의힘은 외압 정점은 대장동 판결문에 400번 넘게 등장한 이재명 대통령이고 항소 취소는 재판 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전 총리가 내란 특검에 체포된 것도 항소 포기를 덮기 위한 것이다. 우리가 황교안이다 외치면서 대통령 탄핵까지 싸우자고 강조했습니다. 법 앞에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독재자입니다. 전쟁입니다. 우리가 황교안입니다. 뭉쳐서 싸웁시다. 항소 포기 사태를 두고 민주당은 검찰, 국민의힘은 대통령이라는 전혀 다른 표적을 겨누는 상황이라 여야 논의는 나날이 원심력만 더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4시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법정에서 엽니다. 이번 구속심사는 박종호 영장 전담 판사가 맡게 되고요. 앞서 내란특검은 어제 오후 6시 50분쯤 황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선동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직후에 자신의 SNS에 게시글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전 총리는 당시에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 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국민의힘 당시 대표를 체포하라고 적었습니다.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등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엽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간부회의를 열어 합동수사본부의 검사 파견과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장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 그러니까 일시적 업무 정지의 종료가 임박했습니다. 미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임시예산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인데 백악관은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홍상희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을 새로 썼는데요. 일단 오늘 끝나게 될 가능성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로 43일째 이어지고 있는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 예산안 하원 표결이 잠시 뒤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티브 스컬리스 미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곳 시간으로 오늘 저녁 7시쯤 정부 임시 예산안 표결이 시작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장도 오늘 밤 셧다운이 끝날 거라고 말했는데요.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We believe the long national nightmare will be over tonight. I just want to say that we're very optimistic about the vote tally tonight. We think this is going to happen, and we're sorry that it took this long.
앞서 미 상원은 지난 10일 2026년 회계연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는데요. 미 하원도 공화당이 435석 가운데 21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 과반이 필요한 오늘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은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셧다운 종료를 위해 남아있는 절차는 미 하원의 예산안 표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인데 이 백악관은 오늘 밤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And the people's government will soon be back open for business. President Trump looks forward to finally ending this devastating Democrat shutdown with his signature, and we hope that signing will take place later tonight. 네, 캐롤라인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민주당이 당파 정치 때문에 미국 국민이 43일 동안 고통을 당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민주당이 요구하는 오바마 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에 대해서도 불법 이민자의 의료 혜택을 제공하라는 고장난 제도라고 비난하면서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화에 열려 있다는 여지를 뒀습니다. 네, 셧다운 사태로 항공 운항에 혼란도 있었고 특히 저소득층 국민의 고통이 컸는데 종료 이후의 정상화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40일 이상 이어진 셧다운 사태로 미국 전역 공항에서 하루에만 2,000편의 항공편이 취소되면서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 셧다운으로 항공관제사 13,000여 명이 무급으로 전환이 되면서 이들이 생계를 위해 다른 일을 찾아 나서며 미국 40개 주요 공항에서 항공편 축소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오늘 셧다운 사태가 종료된다고 해도 미국 주요 공항의 항공 운항이 완전히 정상화되려면 앞으로 일주일 혹은 2주일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숀 더피 교통부 장관은 연방정부 업무가 재개되면 48시간 이내에 관제사들에게 체불 임금의 70%가 지급될 것이라면서도 곧바로 항공편 정상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관제사들이 현장에 모두 복귀해서 배치가 되면 오는 27일 추수감사절 전에는 정상 운항이 가능할 거라는 전망도 내놨습니다. 항공 운항과 함께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소득층 4,2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식비 지원 프로그램 스냅 집행에도 차질이 생겼었죠. 이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셧다운이 종결되면 예산이 확보돼 식비 지원이 재개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셧다운 기간 해고된 연방 공무원 4,000여 명이 일터로 복귀하고 운영이 중단됐던 박물관과 국립공원 등도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셧다운은 오늘 끝날 가능성이 커지게 됐지만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당이 요구해온 공공의료보험 오바마 케어 보조금 연장을 놓고 존 튠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다음 달 표결을 약속했지만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표결을 확약하지 않겠다는 이 모호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 오바마 케어를 둘러싼 양당의 논란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는 12월 기준금리를 놓고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 내에서 분열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신중론을 강조했지만 친트럼프 인사들은 인하를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뉴욕을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승윤 특파원, 연준 인사들이 잇따라 공개 발언을 하면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 두드러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포문을 연 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인 스티븐 마이런 연준 이사입니다. 상당히 과격한 내용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경제정책 부상을 담은 마이런 보고서의 주인공인 바로 그 마이런이 맞습니다. 자신을 임명한 인사권자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에 충실하게 0.5%포인트 이하 빅컷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도 금리 인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 같은 경우는 내년 5월 이 제롬 파월 의장의 후임 중에 한 명으로 이미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죠. 하지만 미국의 경제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핵심이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부의장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빈부격차가 미국 경기 하강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미국 부유층은 주식시장의 호황에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많은 저소득층과 중간소득층 가정이 생활비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학의 이런 양극화 행태가 다음 달 9일과 10일
올해 마지막으로 열릴 FOMC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이는 생활비 인상의 주범인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를 완곡하게 비판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클리블랜드 연은의 베스 헤맥 총재도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정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고용시장의 여건은 여전히 탄탄하다며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처럼 연준 내부에서 통화정책 방향에 대해 공개적인 분열이 뚜렷했던 적은 없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12월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아직 기정사실이 아니라며 의견의 불일치가 내부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In the committee's discussions at this meeting, there were strongly differing views about how to proceed in December. A further reduction in the policy rate at the December meeting is not a foregone conclusion. Far from it. Policy is not on a preset course. 네, 이렇게 기준금리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요. 또 시장에서는 역대 최장기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게 종료 가능성이 커진 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 뉴욕 증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의 반응은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량주 중심의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기대감에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 동부시각 오전 10시 24분 기준 뉴욕 증권 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0.86% 오른 48,338.9를 기록했습니다. 대형주 중심의 스탠다드 앤 푸어스 500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이 오락가락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다우존스 지수의 상승세는 투자자들이 셧다운 종료 가능성에 환호하고 AMD의 희망적인 실적 전망이 AI, 인공지능에 대한 낙관론을 다시 불러일으켰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칩 설계업체인 미국의 AMD는 향후 5년 내 연간 데이터 센터 칩 매출이 1,000억 달러에 달하고 수익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뒤에 주가가 9.9% 상승했습니다. 렌즈버그 베넷 개인자산운용은 그동안 시장은 데이터 없이 맹목적으로 움직여 왔으며 안개가 걷히면 시장의 방향이 맞는지 대대적인 가격 재조정이 필요한지 알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셧다운 기간 동안 미국 정부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투자자들은 모두 경제적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서 민간 경제 지표에 의존해 왔습니다. 아무래도 민간 경제 지표가 미국 정부 지표보다는 좀 제한적인 게 사실입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서서히 마무리되는 가운데 LS EG 분석 결과 S&P 500 기업 이 446개 중에 82%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익을 보고해 이는 장기 평균 67%와 비교할 때 사상 최고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최근 몇 주간 거품 논란에 휩싸인 AI 낙관론은 다음 주 AI 대장주인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오늘은 2026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입니다.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험생이 응시합니다. 네, 잠시 뒤 6시 반부터 고사장 입실이 가능한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배민혁 기자. 네, 서울 용산고등학교입니다. 네, 아직은 현장이 조용한 것 같네요.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아직 이른 새벽 시간인 만큼 한산한 분위기입니다. 학교 앞에서는 후배들의 응원전도 아직인데요. 오늘 이번 수능은 전국 1,300여 개의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집니다. 지난 2019년 이후 최다 많은 55만 4천여 명이 응시하게 되는데요. 수험생들이 풀어야 할 시험지와 답안지는 이른 새벽 관할 교육지원청에서 출발해 경찰의 호의 속에 각 고사장으로 배송됩니다.
경찰은 교통경찰 1,400여 명 등을 투입해 전국 고사장 인근 상습 정체구역에 대한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수험생들은 1교시 시작 전인 아침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는데 수험표와 사진이 있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분증은 안 되니 주의하시고 수험표를 잃어버리면 시험장에서 다시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여유 사진을 준비해 오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험 도중에는 시침과 분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로만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워치나 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은 섭씨 7도 정도로 조금 쌀쌀한 정도인데요.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분들은 늦지 않게 출발해 여유 있게 고사장에 도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고등학교 앞에서 YTN 배민혁입니다. 네, 수험생 모두 후회하지 않을 결과들 받아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수능 시험 시간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전국 하늘길도 잠시 멈춥니다.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는 열차도 천천히 운행하고 소음도 최소화합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오늘 영어 듣기 평가 전후 5분을 포함한 오후 1시 5분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35분간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통제됩니다. 수험생들이 소음 걱정 없이 시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비상, 긴급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 이륙이 금지되고 비행 중인 항공기는 3km 이상 상공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국제선 65편을 포함해 140편 운항 시간이 조정되는데 드론과 초경량 비행장치 운항도 금지됩니다. 수능시험 당일 항공기를 이용하시는 승객들은 출발 시간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 드론 비행 금지를 비롯한 소음 통제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SR도 오늘 새벽부터 비상운행 체계에 돌입합니다.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는 코레일은 첫 열차부터 시험장 입실 시간까지 정시에 운행될 수 있도록 전국 열차를 점검합니다. 기관사들은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에 천천히 운행하고 경적 사용을 자제하도록 지침을 전달받게 됩니다. 코레일 수송대책본부는 대학별 논술고사를 대비해 오는 30일까지 연장 운영할 예정입니다. SR도 새벽 5시부터 특별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대 동안 열차를 서행 운전해 소음 발생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SRT 승차권을 미리 구매하지 못했거나 잃어버린 수험생이 수험표를 제시하면 부가 운임 없이 열차를 이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네, 다시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후폭풍 살펴보겠습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외압 의혹이 가신 건 전혀 아닙니다. 법무부의 입김이 작용한 건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항소 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라는 정성호 장관 의견은 이진수 차관을 통해 검찰에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차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차관 인사 전까지 대검찰청에서 형사부장과 마약조직 범죄부장으로 함께 일했습니다. 이 차관은 노 대행에게 한 차례 전화해 장관의 뜻을 전했다고 확인했습니다. 또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항소해야 한다는 수사팀 의견은 마지막에 뒤집혔고 노 대행은 결정 배경으로 법무부와의 관계를 언급했습니다. 결국 법무부가 의견을 전하고 대검은 참고하는 사실상 비공식 수사지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법무부가 선택지를 제시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 차관은 사실이 아니라면서 보안 수사권과도 연결될 수 없는 얘기라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사정을 고민해야 했다던 노 대행의 입장과는 조금 결이 다른 설명입니다. 법무부를 대표해 의견을 낸 정성호 장관은 판단은 검찰의 몫이라고 딱 잘랐습니다.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판단의 주체가 검찰입니다. 검찰에서 판단하고 그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본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희 취지는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사건은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 재배당됐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항소를 반대한 적도 대통령실과 논의한 적도 없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압설과 개입설을 모두 일축한 건데 논란이 정리될지는 불투명합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출석한 국회 예결위는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질문이 쏟아지면서 마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 장관은 이미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일상적인 이야기였을 뿐 항소를 반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사전 교감 의혹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대통령실과 의논해갖고 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 장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공개 반발이 나오는 것에 불쾌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에 설명된 검사장급 이상 대부분이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사퇴를 촉구하거나 잘못됨을 질타하고 있습니다.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야말로 관행에 완전히 어긋나게 구속 취소됐는데도 한마디도 안 했던 사람들입니다. 정 장관은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면서도 지난 정권의 정치 보복 수사 하나로 장관이 사퇴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만둘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주당은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례가 장관님 전에도 있었죠.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장동혁 의원에 관련해서도 공직선거법에서 1심에서 100%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러나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이 7,400억 원으로 산정한 대장동 사건 범죄 수익에 대해선 민사소송으로 환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명했지만 인사권자가 신중검토 뜻을 밝힌 자체가 압박일 수 있다는 주장에 공감대도 적지 않아 외압 논란에 불을 끌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정부가 내란에 가담한 공무원을 조사하고 인사 조치까지 예고하면서 정치권까지 수렁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고 엄호했지만 국민의힘은 적폐청산 시즌2이자 내란몰이 광풍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정부가 내란 가담 공무원을 가리겠다며 이른바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을 공식화한 이튿날 국민의힘은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작심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도 넘은 정치 보복이자 이재명식 숙청이라며 정권의 위기를 덮으려는 자충수로 규정했습니다. 이 핸드폰을 10개월을 뒤지면요. 저는 장관님도 내란 동조로 감옥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로 포장하더라도 이거는 정치 보복 TF고 이재명판 블랙리스트라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적폐청산 시즌2라며 이름도 헌법 파괴 내란몰이 TF로 바꿔 불러야 마땅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헌법을 배신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받아쳤습니다. 공무원에게 완장을 차게 하고 동료를 내란으로 몰아넣은 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아니냐며 생트집 잡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국민을 배신한 공직자에게는 단 한치의 용서도 없습니다. 헌법 파괴자가 공직을 맡고 혈세로 월급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당은 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을 즐거워했다는 공무원 사례를 거론하며 이런 인사들이 승진하거나 좋은 보직을 유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상당한 소명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한다면 인사상 불이익이라도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에는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보고됩니다.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 사유가 마일리지 쌓이듯 차곡차곡 정립되고 있다고 사안을 환기했고 국민의힘은 얼토당토하는 구속영장 청구로 제1야당을 말살시키려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3대 특검이 마무리되기도 전에 정부가 공직사회를 정조준하는 모습인데 내란 청산과 내란 몰이, 여야의 시각차는 극명합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좀 또 혼란스럽습니다. 대통령실이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면서
공무원을 옥죄는 정책 감사를 내년부터 폐지하고 포상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을 색출해 인사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하루 만인데 채찍에 이어 당근책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며 5가지 과제 해결을 약속했습니다. 과도한 정책감사 폐단 개선과 당직제도 전면 개편, 공무원 포상 확대 등이 포함됐습니다. 100일 이내에 개선하겠다는 일정도 제시했는데 석 달여 만에 대통령실이 추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감사원이 지난 8월 정책감사 폐지를 천명했고 내년 상반기엔 아예 감사원법을 개정해 이를 법제화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사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 정부를 겨냥한 표적, 보복감사를 없애고 새 정부 정책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있더라도 공무원이 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또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을 2배로 확대했고 당직 제도도 개편해 중앙부처는 내년 4월부터 폐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 생명을 구하거나 이례적으로 특별성과를 거둔 공직자는 1인당 최대 3천만 원까지 포상하는 방안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12.3 계엄에 협조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들을 조사해 징계하겠다고 예고한 지 하루 만에 이뤄져 공직사회 달래기란 해석도 나왔는데 대통령실은 선을 그었습니다. 100일 내에 추가적인 결과물, 성과물에 대해서 다시 보고드리겠다. 그 취지로 저희들이 준비해온 내용입니다. 대통령실은 실무직 공무원을 조기에 관리직으로 진급시킬 수 있는 승진제도를 마련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정책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새로운 과제 역시 100일 내에 경과를 알리겠다며 공직사회와 국가의 문제 해결 능력이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임대차 시장이 불안정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부가 전세가 변동폭이 크지 않고 서울의 전세 매물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고 주장했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민간 부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주택 공급 특별 대책 지역 제도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캠핑 조리용 고체 연료 일부 제품에서 메타론이나 비소 같은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지난 9월 카카오톡이 15년 만에 대규모 개편을 단행한 뒤 월 평균 앱 사용 시간이 22분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고사장으로 향하는 수험생분들은 오늘 큰 일교차와 안개에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입실 시간에는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얇은 옷을 여러 벌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서쪽에는 안개가 짙겠고요. 점차 먼지까지 뒤엉키면서 시야가 흐려지기 때문에 교통 안전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온을 보겠습니다. 서울이 6.8도, 대구 5.9도, 광주 6.5도를 보이면서 아침 공기는 쌀쌀합니다. 한낮이 되면 서울 17도, 대구와 광주 18도, 부산은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 호남 곳곳에 안개가 끼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침까지 가시거리가 200m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아직은 대기질이 양호한 상태지만 오전 중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중서부 지역부터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호남에서, 밤에는 영남 지역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으로 오르겠습니다. 먼지는 늦은 오후에 금세 해소되겠고요. 오늘 전국이 맑겠지만 아침에는 영서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번엔 특검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내란을 선동한 혐의를 받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전격 체포했습니다. 6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한 특검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자택에서 나와 차량에 올라탑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특검에 체포된 뒤 압송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에 도착한 황 전 총리는 체포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습니다. 내란죄가 있어야 선동을 하는 거예요. 특검은 황 전 총리가 출석 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자 곧바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황 전 총리가 문을 걸어 잠그고 완강히 버텨 일단 철수했지만 혐의 입증을 위한 자료 확보에 다시 나선 겁니다. 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이 선포된 이후 자신의 SNS에 종북 좌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는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체포해야 한다고 적은 게 특검 수사의 발단이 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황 전 총리가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로 역임한 만큼 말과 행동의 사회적 파급력이나 효과는 일반인과 다르다며 내란 선동죄는 가벼운 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검은 황 전 총리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황 전 총리가 소환 요구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모두 거부해온 만큼 신병 확보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황 전 총리는 특검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구속 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다툴 전망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씨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았다는 그라프 목걸이 실물이 법정에 등장했습니다. 김 씨 측은 보석신문에서 건강 문제를 들면서 석방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측으로부터 압수한 명품들을 법정에 들고 나왔습니다. 6천만 원 넘는다는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석 점, 그리고 같은 브랜드 구두입니다. 김 씨가 통일교 측에서 현안 청탁과 함께 받았다고 의심되는 물건들입니다. 흰색 장갑을 끼고 검증을 마친 재판장은 직접 의견을 밝혔습니다. 흰색 가방과 구두는 사용감이 있고 목걸이는 고정된 상태는 아니었는데 사용했는지는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특검은 전 씨를 거쳐 김 씨에게 목걸이와 가방 2점이 전달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통해 가방 2점은 다른 가방 3개와 구두 1켤레로 바꿔간 정황이 나왔습니다. 김 씨는 가방을 받았다고 최근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가액이 가장 비싼 목걸이를 받은 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전 씨는 김 씨로부터 목걸이를 잘 받았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진실되게 말했으면 좋겠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씨 측은 같은 날 진행된 보석신문에서 몇 차례 쓰러져 의식을 잃은 적이 있다며 석방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부부를 동시에 구속해 재판하는 게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거를 자택이나 병원에 한정하고 전자장치 부착 등 조건도 받아들이겠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특검팀은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사건 관계자들과 진술을 모의해 허위 진술한 정황도 확인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반박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의 체포 동의안을 보고할 예정입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은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정치 보복 수사를 주장하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고요. 여야는 오는 27일에 표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1월 13일 목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오늘은 수능일입니다. 수험생들 떨리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고사장으로 향하게 될 텐데요. 경찰이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전국 고사장 인근에서 교통관리에 나섭니다. 교통경찰 1,400여 명, 유관단체 관계자 4,600여 명을 투입합니다. 오늘 수능이 치러지면서 궁궐도 평소보다 1시간 늦게 문을 엽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종묘의 개관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집니다. 방문하실 분들은 참고하는 게 좋겠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오늘 추가 교섭에 나섭니다. 노사는 오늘 오전 10시 반 올해 임금 단체 협약 협상을 다시 진행합니다. 하지만 노사 간의 입장차가 워낙 큰 만큼 이번 교섭도 타결될지 미지수입니다. 장 보러 가는 게 참 무서운 요즘인데 간만에 반가운 소식입니다. 김장철을 맞아서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이 한 포기에 1,000원 안팎의 배추를 선보이면서 김장 대전에 나섰습니다. 오늘부터 홈플러스는 이틀간, 롯데마트와 롯데슈퍼는 일주일간 행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국내 마약 밀반입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유럽 역시 안전지대가 아니었습니다.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프랑스와 영국을 통해서 밀반입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경찰이 공항을 통과한 여행객 가방을 수색합니다. 입욕제로 개별 포장된 수상한 물건이 나옵니다. 내용물 검사 결과 마약입니다. 케타민이네. 여기 청자색 침전물 생기거든요. 수도권의 한 원룸, 마약류가 무더기로 발견됩니다. 국내 유통책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케타민과 엑스터시, 합성 대마 등 3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이 나왔습니다. 케타민 원서. 강원경찰청 마약범죄수사팀이 케타민과 엑스터시 등 마약류 45억 원어치를 국내로 밀반입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들여온 곳은 다름 아닌 영국과 프랑스. 투약자까지 합쳐 피의자만 모두 48명, 이 가운데 18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 국적 남녀 2명은 2.4kg에 달하는 마약류를 인분 모양으로 포장해 항문에 숨겨 공항과 세관을 통과했습니다. 판매는 서울과 경기 지역 주택가나 야산 등의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했고 일부는 유흥업소를 통해 유통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마약류 밀반입 루트가 기존 동남아에서 유럽 쪽으로 확산되는 추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로 점차 한국이 마약류 유통의 거점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마약 수사는 앞서 한 영무원이 역에서 습득한 태블릿 PC에 마약류 밀반입 내용이 담겨 있다고 신고하며 시작됐습니다. 태블릿을 넘겨받은 경찰은 이를 단서로 수사를 벌인 끝에 조직원들을 모두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해외 총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마약 밀반입과 유통을 막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 붕괴 사고로 실종됐던 남성 1명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습니다. 소방청은 오늘 새벽 1시 18분쯤 사고 현장 잔해에서 30대 김모 씨를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새벽 1시 25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사고로 실종된 작업자 7명 가운데 6명의 시신이 수습됐고 남은 1명의 매몰 위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기 시흥경찰서는 로또 당첨 번호를 추천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2명을 구속 상태로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계약 기간 안에 로또에 당첨되지 않으면 받은 돈을 모두 돌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해 32명으로부터 7억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YTN이 만난 피해자는 계약 기간 이후 업체 관계자들에게 환불을 요구하자 전 대표를 상대로 소송을 해 계약금을 돌려주겠다면서 소송 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이 업체가 지금까지 확인된 것보다 더 오래전부터 영업해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여죄와 추가 관련자를 확인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사기 조직이 범행했을 통장을 유통한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처벌을 피하려고 범죄 조직에 납치, 감금됐었다면서 허위 신고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20대 A씨가 지난 3월 캄보디아에 있는 누군가와 나눈 메신저 대화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연락달라는 요청에 알겠다고 답하고 비행기 이륙 직전에도 영상을 보냅니다. 캄보디아로 출국했던 A씨는 2주 뒤 한국으로 돌아와 범죄 조직에 납치돼 감금당했고 통장까지 빼앗겼다며 가족을 통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주장과 달리 A씨는 사기 범죄를 저지르는 캄보디아 조직에 범행에 쓸 통장을 공급하는 조직원으로 드러난 겁니다. 부산경찰청은 A씨를 비롯한 대포 통장 유통 조직원 48명을 붙잡아 2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여기에는 A씨 등 피해자 행세를 하며 허위 신고한 사람 7명도 포함됐습니다. 투자 사기라든가 보이스피싱에 사기된 계좌이기 때문에 분명히 경찰에 연락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취업 사기 당했다. 취업 사기 당해가지고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 조직원들한테서 납치 감금돼가지고 내 휴대폰하고 내 계좌가 다 사용됐다.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이런 식으로 신고를 한 겁니다. 통장 유통 조직은 통장을 가지고 캄보디아로 오겠다는 사람에게 항공권을 제공하고 통장 대가로 수백만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지급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통장이 피해자 신고로 지급 정지되면 귀국시켰는데 납치 감금된 것처럼 경찰에 신고하면 처벌받지 않는다고 교육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20대 초중반 사회초년생들이 범행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납치 감금됐다고 신고한 사례 중 상당수가 허위 신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정부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는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안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하에서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부터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는 남북 관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불참했습니다. 그러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공동 제안국으로 복귀했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레닌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연방공산당은 현지 시간 12일 김 위원장과 중국 신화통신, 몰도바의 친러시아 정치인 블라디미르 보로닌 등 5명을 2025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위원회 레닌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공산당은 김 위원장에 대해 국제 무대에서 제국주의의 침략과 신파시즘에 대항하는 결단력을 보여줬고 러시아와의 우정을 지속적으로 강화했다며 수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 에너지 기업과 정관계 인사들이 결탁한 대규모 비리 사건이 터졌습니다. 특히 젤렌스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 비리의 주범으로 드러나 민심이 더욱 흉흉해지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 도중 갑자기 전기가 나가버렸습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시설 공습이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선 낯설지 않은 풍경입니다. Hard times. Electricity. Electricity is gone. Yeah. Not everything. 심각한 에너지난 속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비리가 드러났습니다. 러시아 공습으로부터 에너지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 예산의 10에서 15%를 리베이트로 받아 챙긴 혐의가 드러난 겁니다. 에너지 기업이 정부 입찰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준 대가로 뒷돈을 챙긴 민디치라는 인물은 젤렌스키가 코미디언 시절 설립한 미디어 제작사 공동 소유주로 최근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검찰은 민디치가 빼돌려 세탁한 돈이 1억 달러, 1,400억 원에 달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검은 거래에 뒷배를 봐주거나 방조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에너지부 장관을 해임했지만 민디치와의 관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Я вважаю, що міністр юстиції та міністр енергетики не можуть залишатися на посадах. Це питання, зокрема, і довіри. 오랜 전쟁으로 지친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Одні страждають, а другі набивають кармани. Це ж корупція. Її треба викорінювати.
이런 가운데 전세는 점점 더 러시아로 기울고 있습니다. 돈바스의 요충지 포크로스크를 함락하려는 러시아군의 공세가 수위를 더해가고 있는 겁니다. 안개가 자욱한 지형에서 기동성을 높이려는 듯 오토바이와 승용차에 올라탄 러시아군의 행렬이 공개됐는데 온라인에선 영화 매드맥스를 연상시킨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페루에서 산길을 달리던 버스가 계곡으로 추락해 5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의 좁고 위험한 산길에서는 비슷한 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경아 기자입니다. 처참하게 부서진 버스가 계곡 아래 방치돼 있습니다. 페루 남부 산길의 좁은 도로를 달리다 추락한 겁니다. 버스는 굽은 길에서 트럭과 충돌한 뒤 200m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사고가 새벽에 발생해 구조와 수색에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Hemos armado 4 líneas para que puedan bajar a rescatar a los heridos y está viniendo un equipo también de compañeros bomberos desde Mollendo para que nos apoyen en las operaciones de rescate. 사고가 난 버스는 페루 남부 광산 지역인 찰라시를 출발해 아레키파시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사상자는 50명을 넘습니다. 사고 현장을 찾은 신부는 성수를 뿌리며 사망자들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Reconocer a los cuerpitos, el fiscal provincial se apersone ya de inmediatamente para que comiencen también a trasladar los cuerpos hacia la banda del río para poder ya ser llevados a la morgue de Camaná y que su familia. 사고 원인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현지 당국은 일단 부주의한 운전과 과속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고산지대인 페루에서는 산길 교통사고가 종종 치명적인 인명피해로 이어집니다. 지난 7월 수도 리마에서 아마존 지역으로 가던 버스가 뒤집혀 18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경향신문입니다. 경찰들이 국회 앞에서 에이펙 때 현장 근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제공된 숙식이 엉망이었다면서 그제부터 항의 사진전을 열고 있습니다. 당시에 나온 만원짜리 밥이 편의점 5,000원짜리 도시락보다 못하다면서 열악한 근무 실태를 전시했는데요. 경찰관이 바닥에 폐지를 깔고 누워있거나 영화관 복도에서 쪽잠을 자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현장 여론이 나빠지자 서울경찰청은 격려 방안을 만들라고 지시했지만 간식을 보내는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닌데 처우는 20년 전과 똑같다는 게 경찰들의 말입니다. 지휘관들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식 사과를 내놨고요. 김민석 국무총리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일선에서 고생하는 경찰들에게 합당한 처우가 제공되길 바랍니다. 다음은 요즘 헬스장들이 한숨을 쉰다는 한겨레 신문 기사입니다. 그 배경에는 위고비와 마운저로 열풍이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살을 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겁니다. 한 달 매출이 5에서 10%씩 떨어져서 타격이 크다고 하네요.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418곳의 헬스장이 문을 닫았는데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보다 많은 숫자입니다.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헬스장에 다니다가 비만 치료제로 갈아탄 사람이 적지 않죠. 개인 트레이닝보다 비만 치료제가 더 저렴하고 편하다는 이유입니다. 위고비와 마운저로 처방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약물 의존성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뭐니 해도 건강한 몸을 위해서라면 운동이 필수라는 점 명심히 하겠습니다. 끝으로 조선일보는 미국 스포츠 도박 시장을 다뤘습니다. 최근 NBA와 MLB에서 도박 스캔들이 연달아 터지면서 충격인데요. 공통점은 모두 프로배팅과 연관돼 있다는 점입니다. 프로배팅은 경기 결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색적인 내용에 돈을 거는 방식인데요. 두 팀이 점수를 총 몇 점 낼지, 우승팀 선수가 감독에게 쏟아부는 음료가 어떤 색일지 등인데 기상천외해 보이지만 미국 스포츠 베팅의 20% 이상을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큽니다.
문제는 프로배팅의 특성상 조작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또 경기 승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죄책감을 좀 덜 느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스포츠 도박 업체들의 매출은 사상 최대치를 찍었고요. 이용자들의 전체 베팅 금액은 1,500억 달러, 무려 약 220조 원입니다. 프로배팅이 승부 조작 사태로까지 이어지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포츠 베팅에 관대한 입장이라서 당분간 제재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오늘 수험생 여러분이 모르는 문제 만났을 때 찍는 배팅은 딱 맞아떨어지면 좋겠습니다. 모두 수능에서 원하는 결과 얻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중간고사에서 단체 부정행위가 적발된 가운데 서울대에서도 인공지능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대학생들의 AI 커닝을 막기 위해 관리 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윤태인 기자입니다. 최근 연세대 중간고사에서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한 데 이어 고려대에서도 오픈 채팅방을 통한 집단 커닝이 적발돼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서울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교양 과목인 통계학 실험의 한계 분반 중간고사에서 일부 학생들이 챗GPT 등 AI를 활용해 답안을 작성한 정황이 확인된 겁니다. 서울대는 해당 시험의 답안지를 검토한 결과 일부에서 AI가 주로 내놓는 표현들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험은 수강생 30여 명이 강의실 내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치러졌는데 조교들이 컴퓨터를 감시할 수 있는 만큼 수강생들이 휴대전화를 통해 AI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학교 측은 설명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고 개인적 일탈로 판단된다며 해당 분반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가에서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논란이 되면서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양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AI 사용이 일상화된 환경에 맞게 시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감독관을 더 추가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부정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핸드폰을 수거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면 되지 않을까. 부정행위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 윤리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목요일 스포츠 뉴스입니다. 10년간 통산 타율이 1할 때에 그쳤던 실패한 선수에서 3년 총액 30억 원의 국내 최고 대우를 받는 명장이 되기까지 프로야구 LG의 염경엽 감독은 어떻게 자신을 성장시켜 왔을까요? 허전 스포츠부장이 염 감독을 만나서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10년 동안 친 홈런은 고작 5개. 통산 타율은 1할 때. 염경엽 감독은 초라했던 선수 시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2살까지의 인생은 그냥 한량, 모든 걸 그냥 야구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즐거운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쏟았고 현역 은퇴와 함께 구단 직원이 된 2000년부터 염경엽 감독은 마치 걸음마를 배우는 아이처럼 모든 걸 다시 시작했습니다. 용산을 가서 노트북을 샀습니다. 노트북을 사서 컴퓨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서점에 가서 컴퓨터 길잡이라는 책을 사서 한글부터 시작을 했는데 문서 하나하나를 이제 제가 만들게 됐고 또 문서를 만들면서 또 어떻게 하면 잘 만들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무섭게 자신을 몰아친 시간이었습니다. 운영팀 과장부터 단장까지 그리고 말단 코치부터 감독까지 25년의 세월을 오로지 야구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좀 더 눕고 싶으면 바로 거기서 저한테 얘기하거든요. 정신 차려, 빨리 일어나. 네가 언제 그 자리에 갔는데, 어떻게 그 자리에 갔는데, 또 노력해야지. 그래야 네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어.
5년 전 팀이 9위로 추락하며 몸도 마음도 무너졌던 좌절의 시간. 자신과 가족을 돌아보며 끄적였던 문장들은 한 권의 책으로 결실을 받습니다. 군 시간들이 결국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고 한 번 더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고 또 다시 한번 글로 정리하게 됐고 실패한 1할 타자에서 국내 감독 중 가장 많은 연봉을 받는 명장이 된 염경엽 감독은 이제 LG 트윈스의 미래를 그리고 있습니다. 염경엽이 그래도 팀의 어떤 좋은 문화와 시스템을 감독으로서 잘 만들어주고 갔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나머지 3년도 열심히 노력할 생각입니다. YTN 허정원입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볼리비아전을 앞두고 처음으로 26명 전원이 참가하는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소속팀 경기를 마친 이강인과 조규성은 어제 대표팀에 합류해 비공개로 진행된 훈련을 소화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애초 27명으로 대표팀을 소집했지만 황인범과 백승호, 이동경이 갑작스런 부상으로 제외되고 서민우와 배준호가 대신 합류하면서 볼리비아 가나와의 2연전은 26명으로 치르게 됐습니다. 대표팀은 오늘 볼리비아와 격전을 벌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으로 이동해서 공식 기자회견과 함께 훈련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한 지 1년 만에 백기를 들었습니다. 해린, 헤인에 이어 나머지 멤버 3명도 복귀 의사를 알렸는데 소속사는 진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뉴진스 멤버 5명은 소속사 어도어와 계약 해지를 선언했습니다. 신뢰관계가 다 깨져버린 어도어에서 전속 계약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정말 저희로서 정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1년 가까이 법적 공방을 이어오다가 지난달 법원은 여전히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는데 법원 선고 이후 2주가 채 안 돼 멤버 해린과 헤인이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어도어는 두 멤버가 가족들과 심사숙고하고 회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전속 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2시간 30분 뒤쯤 나머지 3멤버 민지, 한이, 다니엘도 법률 대리인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습니다. 3사람은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되었는데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해지 선언 이후 1년 만에 멤버 전원이 소속사 복귀 의사를 밝힌 겁니다. 어도어는 앞서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 공지했던 만큼 뉴진스 완전체 활동에 대한 팬들 기대감도 커지게 됐습니다. 다만 어도어는 민지, 한이, 다니엘 새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한 진위를 확인 중이라는 짤막한 입장을 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